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8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 지문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어느 문단에 있는가, 또는 이 사람과 관련된 시기는 언제이고 이 사람과 같은 입장은 누구인지, 그렇게 범주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범주를 설정할 때 뭐 밑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나 세모처럼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온다는 건 정보의 양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좀 능동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내가 표시해 가면서 그렇게 읽는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 우리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죠. Q&A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대요. 자, 그래서 개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개미들은, 즉 생명체는 목적 지향적이에요. 자, 그런데 낙엽이나 우박처럼 무생물도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이제 뒤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좀 축소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유도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된 요 부분, 요 문장,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요 문장이 이 지문의 화제가 될 겁니다. 논점이 되겠죠. 화제. 자, 그러면 이제 무생물도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되는 거죠. 낙엽이나 우박도 목적을 가진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자연물이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자연물이면 여기에 개미, 낙엽, 우박 다 포함될 거고, 그런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했으니 그 본성에 따라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답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론에 뭐가 나왔어요? 정의가 나왔죠. 목적론이라는 건 결국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하는 것. 그게 목적론의 정의입니다. 자,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연물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본성을 타고났잖아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연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두 번째,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도 타고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네 번째, 그 본선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 자, 그럼 여기서 운동 주체라고 하면 지금 개미, 낙엽, 우박, 지금 모든 자연물이 되겠죠. 그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제시했던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되겠죠. 자,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라는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모든 자연물은 본성을 타고나고 있고, 두 번째, 그 자연물은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도 타고났으며, 세 번째,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즉 방해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네 번째, 그 목적 실현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네 가지 근거를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낙엽이나 우박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했대요.
집약했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요 문장이 전체 1문단의 요약 정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문단 내용을 집약을 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근대에 접어들어. 자, 시대가 바뀌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통시적 변화네요. 자,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자, 모든 사물이 일종의 기계라는 그런 견해가 강조됐대요. 아무래도 근대는 과학 중심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 예찬론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 즉 여기서 말하는 낙엽이나 우박도 모두 기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근대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 근대의 사상가 첫 번째 갈릴레이는, 자, 지금부터 세모쳐 볼게요.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슨 말이에요?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비과학적이며, 그 다음에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명,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이 세 명은 전부 다 목적론을 비판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공통점 안에도 당연히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쵸?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는 뭐가 다릅니까? 관점이 달라요. 즉, 목적론을 비판하는 관점. 갈릴레이는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고, 베이컨은 그 목적론이 과학에 무익하다고 비판했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선지에서 갈릴레이는 목적론이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면서 비판했다. 그런 선지가 나오면 당연히 범주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들. 자, 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묶었네요.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다 묶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나한다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낙엽과 우박도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목적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없는 그런 낙엽과 우박이 어떻게 목적을 가질 수 있느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낙엽과 우박을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처럼 표현했다. 즉 의인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전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전제는 근대 사상가들은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이성 유무가 결국 목적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를 따지는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이 비판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대 사상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전제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 유무를 가지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1문단에서 제시한 본성이라는 거죠.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쵸?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났고 그 본성에 따라 목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제시했던 이 내용을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이 지문을 장악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 내용 따로 2문단 내용 따로 그렇게 글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문단 가볼게요. 자, 일부 현대학자들은, 자, 또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자,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즉 근대 사상가들은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 즉 잘못된 믿음, 사이비 믿음에 의존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현대학자들이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뭐했다? 비판했습니다. 누가요? 현대학자들이 근대 사상가들을요. 자, 이렇게 비판했네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론티는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했고, 즉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근거를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우드필드와 근대 사상가들의 공통점이죠. 즉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죠. 즉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오류라는 거예요. 보통 이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시가 신은 존재하는가 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신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는 신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죠. 그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자신이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 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오류라는 거, 잘못된 주장, 즉 잘못된 오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세기 과학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17세기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문단은 근대, 3문단은 현대, 4문단은 다시 근대입니다. 그래서 2문단과 4문단을 이어서 생각하고 3문단은 내가 머릿속에서 따로 빼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근대 이야기 사이에 현대 이야기가 껴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문단과 4문단이 같은 시대의 이야기니까 내가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4문단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17세기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자, 이게 이제 과학 중심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적 모형을 중요시 했던 거죠. 요구했고, 이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즉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 경향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질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물질론이 뭡니까?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물질론의 정의죠. 그리고 이 물질론이 이어졌고, 이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한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참고로 한원론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특성들의 합이 그 전체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다시요. 자,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특성의 합이 전체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결국 한원론입니다. 자, 이런 한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즉, 생명체라는 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환원론이라는 건 결국 물질론에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건 결국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과 관련된 물리 화학적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생물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이 한원론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합니다. 자,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 뭘 비판했어요? 물질론을 비판한 거죠. 물질론을 지금 비판했고요.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비판한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원론을 비판한 거죠. 논을 비판했어요. 그러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엠페도클레스를 비판했으니까 엠페도클레스의 요 주장,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요 문장은 결국 무엇을 옹호했다는 의미입니까? 물질론과 한원론을 옹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즉 자연물은 물질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론. 그리고 그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한원론으로. 그래서 엠페도클레스 입장은 물질론과 한원론을 모두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론과 한원론을 모두 부정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반박.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에는요, 이 물질론과 한원론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들어있다. 자, 첨단 과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답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과 우박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찾지 못했다. 자,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의의가 나온 거죠. 의의를 제시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합니다. 자, 새로운 이론이 나왔네요. 창발론. 자,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자,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지금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 했으니까 지금 목적론을 긍정하고 있죠. 목적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공통점. 자, 창발론은 복잡한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자, 창발론의 정의가 나왔는데 이미 이 정의는 위에서 확인했었어요. 지금 앞에서 창발론이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한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즉 단계적으로 점점 복잡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점점 체계가 올라갈수록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니까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 그 다음에 이 부분 먼저 볼게요.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자, 요 두 개는 무슨 얘기예요? 환원론을 부정하는 거죠. 환원론을 부정합니다. 환원론이라는 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들의 특성의 합이 전체의 특성이다.
이게 한원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고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한원론을 부정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자, 요 부분은 지금 물질론을 뭐 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죠. 물질론을 옹호한다. 즉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지문하고 요 보기를 대응시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선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 그러면 처럼이니까 공통점이겠네요. 그쵸? 자, 에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자, 마이어는 물질론을 옹호하죠. 그쵸? 적절하다고 옹호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럼 나오면 안 되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차이점이니까. 자, 2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또 공통점이네요.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한다.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론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도 적절한 선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러면 공통점,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한원론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한원론인데 마이어도 한원론을 부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한원론을 부정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자, 그러면 차이점이네요.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이거는 공통점이었죠. 그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추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차이점,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관한 물리화학적 한원을 인정한다.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어떻게 해요? 물리화학적 한원, 즉 한원론을 뭐합니까? 부정하죠. 한원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아니고 달리도 아니고. 그래서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죠?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지 않겠군. 그래야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19번의 정답이 3번이고요. 자, 16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1번.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서 목적론과 그 다음에 물질론, 또는 목적론과 물질론 한원론이 대립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맞는데 각이론의 장단점 비교 이런 건 없었어요. 그쵸? 자, 2번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방안, 절충방안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쵸? 자, 특히 절충방안 나오면 눈에 확 띄어요. 이런 절충이 나오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2번은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잘 판단했을 것 같고요. 3번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새로운 이론 도출 이런 거 없었죠. 그쵸? 타당성, 비판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없었고 새로운 이론 도출도 없었습니다. 자, 4번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얘는 어떤가요? 지금 특정 이론에 대한, 이때 특정 이론이 목적론이죠.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이 부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특정 이론이 목적론인데 이 목적론을 부정하는 건 근대 사상가들이죠. 그렇죠? 근대 사상가들이 비판을 했고 현대 학자들은, 그렇죠? 여기 현대 학자들은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특정 이론, 즉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했다 하면 적절한 선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적절하려면 근대 사상가와 현대 학자들 모두 목적론을 비판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은 앞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특정 이론, 즉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특히 여기서 비판들을 검토했다는 것은 근대
사상가들. 그래서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자, 그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자, 그 이론에 대한 해석 뭡니까? 지금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비판들을,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목적론에 대한 비판. 요 비판이 근대 사상가들. 비판들을 누가 검토했어요? 현대 학자들이 검토를 했죠.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이때 그 이론이 목적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맨 마지막에 의를 밝혔죠. 목적론에 대한 의. 따라서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이 근대 사상가들, 그 다음에 검토는 현대 학자들. 이렇게 찾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17번.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목적을 가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봤었죠. 따라서 1번 적절한 선지 아니네요. 2번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 자, 여기 보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항상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해가 된다. 적절한 선지 아니죠.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요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였었죠.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요 2번 이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적절한 선지. 정답 3번이네요.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5번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 아니라고 했었죠. 나대의 법비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 그래서 지금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가 아니라 야기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아니네요. 자, 마지막 18번.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편먹기가 좀 중요합니다. 갈릴레이와 플로티는, 갈릴레이는 근대 사상가들, 플로티는 현대학자. 자, 그러면 일단 다른 편이죠.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자, 갈릴레이는 기계론적 모형을 옹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상가니까요. 플로틴이 비판했겠죠. 현대학자니까요. 따라서 갈릴레이가 비판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2번 갈릴레이와 우드피드는, 자, 얘도 근대 사상가, 필드는 현대학자. 자, 지금 다른 범주죠. 그래서 다른 편이에요. 목적론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공통점 하나 잡았죠. 현대학자들이 이 근대 사상가들을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이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드피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근대 사상가들과 뭐가 나타났다? 공통점이 나타났었죠. 지금 요 선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레오와 우르피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했다. 이건 공통점이죠.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적절한 선지. 자, 그러면 나머지도 왜 틀렸나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베이컨과 우드피드는, 자, 베이컨은 근대 사상가, 우드피드는 현대학자. 자, 다른 편이죠.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자, 우드필드는 비판한 게 맞아요. 현대학자니까요. 하지만 베이컨은 근대 사상가니까 교조적 신념, 그렇대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교조적 신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우드필드가 그 베이컨에 속한 근대 사상가들이 전부 다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 거죠. 우드필드가요. 따라서 베이컨이 요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요 구절과 매칭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지. 자, 4번 스피노자, 근대 사상가, 플로틴, 현대학자. 또 다른 편이네요. 자,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학자한다고 주장한다. 자, 스피노자는
어떻게 비판했어요? 관점이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었죠. 따라서 스피노자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증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잘못됐으니까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 5번. 스피노자와 우드피드는 근대 사상가, 우드피드는 현대학자는. 자, 다른 편.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자, 지금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근대 사상가니까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들이 즉 근대 사상가들이 목적론이 인간 위에 잘못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우드필드는 지금 뭐예요? 현대학자니까 당연히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이 요 둘의 공통점으로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스피노자가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목적론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현대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죠. 근데 이 사상가들이요. 따라서 원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근거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비판했지 근대 사상가들이 어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현대학자들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스피노자와 지금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요렇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선지입니다. 즉 거짓 오류죠. 거짓 오류. 근거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특히 스피노자는 어떤 관점이냐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인에 의인화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왜곡한다. 이게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이들을 해서 다 공통점으로 의인화했다라고 표현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지문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